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큰 족적을 남긴 인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요즘 경제가 안 좋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경제를 살리는데 정말 큰 공헌을 한 사람이지만요, 반대로 독재라는 안 좋은 소리도 들었던 양반이죠. 박정희라는 인물이 생각이 났어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잖아요.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 뒤에는요, 분명히 명과 암이 존재를 해요. 박정희라는 인물의 삶에 대해서 한번 따라가 보고요, 우리나라의 발전이랑 민주주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1971년) 늦 가을에요, 경상북도 구미의 작은 마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나요. 훗날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꾸게 될 박정희라는 아이예요. 가난한 몰락한 양반의 막내 아들이었고요. 그의 어린 시절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았어요. 어머니는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바느질 품을 팔았고요. 아버지는 늘 근심 어린 얼굴로 살림을 꾸려 나갔었죠. 후에 박정희는 이렇게 회고를 했거든요. 하지만 그의 가정은요, 가난한 상황에서도요, 교육만큼은 절대 놓지 않았어요. 어린 박정희는요, 구미 보통학교에서 학교를 나왔어요. 특히 산수와 일본어에서 뛰어난 성적을 냈고요. 교사들은 이 조용하고 성실한 학생을 눈여겨보고 있었죠. 박정희는 늘 맨 앞자리에 앉아서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다고 해요. 당시 은사들은 그렇게 회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뛰어난 성적에도 불구하고요, 대구 사범대에 입학했던 박정희고요. 이곳에서 그는 근대화된 일본이랑요, 식민지 조선에 대한 현실에 대해서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뒤떨어져 있는 거지? 이런 의문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았다고 해요. 1940년 23살의 박정희는요,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해요. 그는 만주 군관학교 입학을 결심을 했고요. 이거는요,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뀌어 버려요. 만주는 내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다. 후일 박정희의 회고예요. 당시 만주국은요, 일본이 세운 괴뢰 국가였지만요, 급속한 산업화와 근대화를 추진하고 있었거든요. 이곳에서 박정희는요, 국가 주도의 경제발전 모델을 직접 보게 돼요. 이 경험은요, 훗날 한국 경제 개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돼요. 1945년 해방을 하게 된 우리나라는요, 큰 혼란이 있었어요. 이 시기에 박정희는요, 조선 경비사관학교에서요, 교관으로 있었거든요. 그의 뛰어난 교육 능력과 카리스마는 이때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요. 1950년 한반도에 전쟁이 벌어져요. 박정희는 정보 장교로서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데요. 그는 항상 한 발을 앞서서 보는 통찰력을 보였다고 해요. 당시 장교들이 그렇게 증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시간이 지나서 위인전이라는 게 다 이런 식이라서요, 100% 믿기는 좀 힘들죠. 하여튼 이렇다고 이야기를 해요. 잘 됐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다 잘했다, 이런 이야기죠. 전쟁 중에 여러 전투에서 그가 제시한 전략은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고요. 이는 그의 급속한 진급으로 이루어져요. 1961년 5월 16일 새벽이에요. 서울 시내는 탱크 소리에 잠이 깼어요.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부 세력이 정권을 장악한 거예요. 우리는 조국의 방향을 바로잡고자 한다. 박정희의 혁명 공약 발표가 라디오를 통해서 퍼졌어요. 당시 한국은요, 4.19 혁명 이후에 극심한 사회 혼란을 겪고 있었거든요. 하루 물가가 3번씩 바뀐다는 말이 있었고요. 경제는 파탄지경이었고요. 정치는 표류하고 있었죠. 요즘 아르헨티나나 뭐 다른 나라들, 망하는 나라들 많잖아요.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먹고 살기 힘들었다는 이야기죠. 이때부터 박정희를 중심으로 강력한 개혁이 시작이 되거든요. 부정 축제자를 처벌을 하고요. 부패 관리를 수청을 하고요. 화폐 개혁을 하고요. 파격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죠. 이제 한국은 변화해야 합니다.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습니다. 박정희의 이 말은요, 당시 절망에 빠져있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1963년 대통령이 된 박정희가요, 가장 먼저 한 거는요, 경제개발계획 5개년이었어요. 우리나라한테는 시간이 없다,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했다고 하고요. 한국의 산업화를 위해서 전력을 다했다고 하죠. 첫 번째 5개년 계획은 기적과도 같은 성과를 이루어내요. 청계천 복개 공사를 시작으로요, 울산 공업단지가 들어섰고요. 처음으로 수출 1억 달러를 달성을 했죠. 당시 외신들은 한국의 경제 성장은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도 철강을 만들 수가 있다. 박정희의 이 외침은요, 많은 이들한테 비웃음을 샀어요. 세계은행조차도요, 한국에서 제철소를 만드는 건 사막에서 농사를 짓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개무시한 거죠.
한마디로 이때 우리나라 상황은 매우 안 좋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일본으로부터 받은 청구권 자금을 투입해서요, 포항제철을 세웠고요. 이건 훗날 세계적인 기업이 된 포스코의 첫 시작이 되는 거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4시간 만에 갈 수 있는 고속도로를 만들겠습니다. 이 또한 많은 이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박정희는요, 밤낮 없이 돌아다니면서 건설 현장을 독려를 했고요. 마침내 1970년에 고속도로가 완성이 됐죠. 이는 한국 경제 발전의 대동맥이 된 거예요. 초가집은 이제 그만. 1970년 박정희가 시작한 새마을 운동은요, 한국 농촌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이는 단순한 주거 환경 개선이 아니라요, 국민의식 개혁 운동이었어요. 마을마다 퍼져나간 게 할 수 있다, 이런 구호였고요. 새벽종과 함께 이루어지는 마을 사업,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초가지붕은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뀌고요. 좁은 흙길은 넓은 시멘트길이 되었죠. 1972년 10월 17일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가 돼요. 박정희 대통령은요,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한 체제 정비라고 하면서요, 유신헌법을 발표로 했는데요. 하지만 이건 사실상 그의 종신 집권을 위한 시작이었어요. 유신이 없다면 조국의 근대화도 없을 것이다. 박정희는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요, 유신체제하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급속도로 퇴보하기 시작을 해요. 중앙정보부는요, 그의 가장 강력한 권력 기구가 되었어요. 중앙정보부장의 전화 한 통이면요, 재벌 총수도 벌벌 떨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말 다 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사실 이때 재벌 총수가 지금의 재벌 총수랑은 조금 다르거든요. 정보부 요원들은요, 전국 곳곳에서 방대 세력들을 감시를 했고요. 때로는 영장 없이 시민들을 연행해갔죠. 유신헌법을 비판하면 체포하겠다. 1974년 1월에요. 긴급조치 1호가 발표가 되어졌어요. 이후 총 9번의 긴급조치가 발표가 되어지면서요, 수많은 학생 그리고 지식인, 언론인들이 잡혀갔어요. 체포된 거죠. 한 고등학생은요, 수업 시간에 대통령이 독재를 한다 이 말 했다가 잡혀갔거든요. 오늘부로 우리 신문은 폐간됩니다. 유신체제는 언론의 자유도 뺏었어요. 정부는 신문사들을 강제로 통폐합했고요. 매일 아침 보도 지침이라는 걸 내려서요, 보도 내용을 통제했거든요. 이거는 뭐 그냥 공산주의처럼 느껴지는데요. 한 원로 기자는요, 그때 이렇게 회고를 해요. 그때는 기자가 아니라 보도 지침을 받아서 쓰는 사람에 불과했다고. 하지만 독재에 대한 저항의 목소리는 끊기지 않았거든요. 특히 대학가는 민주화 운동의 거점이 돼요. 유신철폐, 독재 타도. 1974년에요. 전국 민주청년 학생 총연맹 사건이 터졌어요. 정부는요, 이들을 탄압했거든요. 인민혁명당 사건이랑 관계가 있다고 탄압을 했어요. 서울대 최종길 교수는요, 조사 도중에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고요. 교회와 성당에서도 저항의 목소리가 나왔죠. 우리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1976년 명동성당에서요, 3.1 민주구국선언이 발표가 되어졌어요. 김대중, 김영삼 이런 정치인들이요, 종교계 지도자들과 함께 민주화를 이룩하자 이렇게 나선 거죠. 수출 100억 달러 달성. 1977년 정부는 대대적인 축하 행사를 벌였거든요. 1960년대 초반에는요, 수출이 8,700만 달러에 불과했대요. 근데 그 수출액이 기적적으로 굉장히 많이 증가한 거죠.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린 이 눈부신 경제성장에는요, 박정희가 있었어요. 한국의 산업화는 세계를 놀라게 했거든요. 울산에는 자동차 공장이 들어섰고요. 포항에서는 철강이 생산이 됐고요. 거제도에는 거대한 선박이 만들어졌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나라. 이런 찬사가 쏟아졌어요. 하지만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있어요. 하루 12시간씩 일해도 먹고 살기가 힘들다. 한 섬유공장 여공의 증언이거든요. 노동자들의 권리는 철저하게 무시가 됐고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은 당연하게 생각이 되어졌죠. 이때 사실 노동력 달아서 올라간 거거든요.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을 해요. 유신철폐를 외치는 시민들의 구호가요, 거리를 메웠어요. 이른바 부마 민주항쟁의 시작이었어요. 이 시기 청와대 내부에서는 갈등이 심해지고 있었거든요. 특히 박정희 대통령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던 사람이요,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랑요, 경호실장 차지철의 대립이 심각해진 거죠. 그리고 1979년 10월 26일 저녁에요, 우리 현대사를 뒤흔드는 사건이 벌어져요.
김재규 정보중앙부장이요. 안가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을 한 거예요. 18년 5개월의 장기 통치가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보는 박정희는요, 명과 암이 분명히 존재를 해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삼성, 현대, 포스코로 대표되는 세계적인 기업들이 나왔고, 이게 그가 남긴 긍정적인 유산인 거죠. 하지만 반대로 유신시대의 아픔은 아직도 남아있어요. 인권 유린, 언론 탄압, 민주주의의 후퇴, 이 또한 그가 남긴 부정적인 유산이에요. 조국 근대화의 설계자냐, 아니면 독재자냐, 경제 발전을 위해 민주주의를 희생한 게 과연 옳은 것이냐, 그의 선택은 불가피했느냐, 아니면 다른 길은 없었느냐. 박정희 인물을 둘러싼 이런 의문들은요, 아직까지도 뜨거운 논쟁거리로 남아있어요. 그의 시대는 끝났지만요, 우리는 여전히 그의 시대가 남긴 질문들과 마주하고 있어요. 전 사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독재는 맞아요. 근데 대부분의 독재자는요, 본인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요, 나라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야지 저렇게 난리를 안 쳐. 먹고 살기가 힘들면요, 사실은 먹고 사는 게 힘들기 때문에 저렇게 쿠데타나 이런 게 일어나지가 않아요. 박정희가요, 본인을 위해서 독재를 하려고만 했었으면요, 나라의 경제를 저렇게 살릴 이유가 없었죠. 전 세계적으로 많은 독재자 중에서요, 경제를 살린 사람은요,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물론 독재는 맞아요. 이건 매우 잘못된 거죠. 근데 박정희가 없었으면 지금의 우리나라의 경제가 있었을까? 제 생각에는 없었을 거라고 봐요. 지금 정치하는 거 보세요.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인도도요, 저런 것 때문에 발전이 안 돼요. 박정희가 독재를 잘했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분명히 잘못했어. 하지만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는 분명히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한 인물이고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찾아봐도 저런 사람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자기 세력만 발전시키려고 경제 발전을 시키지 않죠. 북한처럼요. 그래야지 자기가 장기 집권을 할 수 있으니. 사실 이 이야기를 하면서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왜냐면 워낙에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인물이에요. 지금 7, 80대이신 분들은요, 우리나라가 먹고 살기가 매우 힘들던 시대를 겪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들은 박정희 하면 굉장히 많이 좋아해요. 왜냐면 이분 때문에 우리나라가 먹고 살만해지기 시작을 했으니까요. 박정희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박정희가 없었으면 지금의 우리나라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5, 60대이신 분들은요, 사실 배고픈 건 별로 몰랐고요, 자유를 억압받았다고 느끼는 분들이시잖아요. 실제로 자유를 억압받았고요. 그러니까 박정희라고 하면 굉장히 싫어하죠. 반대로 저는 박정희 시대를 본 적이 없거든요. 이야기만 들었죠. 근데 요즘같이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과연 이분이 없었다면 우리나라의 경제가 지금처럼 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은 들기는 하거든요. 우리나라가 경제에서 슈퍼스타다, 이런 말을 들었다고 정부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정부가 잘해서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정부가 잘해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죠. 전 지금 미래는 매우 걱정되거든요. 근데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잘해서 그런 소리를 듣고 있다고 착각하고 계시죠. 어떤 정치색을 나타내고 싶은 건 아니고요. 전 솔직히 다 싫어요. 인도같이요, 인재도 많고 땅도 넓고요, 사람도 많은 나라가요, 제조업이 안 돼서 발전이 안 돼요. 젊은 사람이 많은데도 제조업이 안 되거든요. 그건 정부가 썩어서 그래요. 근데 적어도 그런 정부를 당시에 만들지는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댓글로 말씀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보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